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요새 또 연초고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뭐 시장 동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뭐에 대해서요? 지난 시간에는 산업 동향 네, 저기 멀리 그렇죠. 우리 손에 안 잡히는 네. 그런 산업 동향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이제 경제에서 또 제일 중요한 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그래서 네.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다시 모셨습니다. 전에는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펀드 매니저를 하셨고 최근에 지금부터 부동산에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을 쓰신 민경남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됐죠. 이제 네. 9월 13일 이후로 부동산 시장 좀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뭐 좀 부동산이 좀 안정이 된다라는 평가가 또 지배적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최근에 뭐 저기 어디죠? 그 성남의 그 어디 부지 이번 청약 또 크게 하는데도 그것도 엄청나게 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북위래지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동향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최근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아파트 쪽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그 레미안 리더스원 있잖아요. 서초. 예. 거기도 이제 미계약분 26채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마 경쟁률이 900대1 가까이 됐었을 거예요. 뭐 물론 그 중에 저도 들어갔었고요. 제가 아마 13,000번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게 뭐냐면요. 그냥 싸면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여유 현금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뿐이지 돈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제 블로그에도 몇 번 썼는데 그럼 뭐 리더스원이나 아니면 그 이번에 개포 8 네네. 그런 데 들어가는 자금이 거의 서울에 있는 1년치 아파트를 다 살 수 있는 규모거든요. 네. 단지 이 돈이 그냥 안 쓰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싸다고 판단되면 정말 그 뭐 벌떼처럼 달려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규제나 어떤 그런 방침 때문에 약간 시장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쉬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예.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많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그 현금들은 지금 다들 네. 시중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9.13 이후에 그 규제 환경에 따라서 좀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그 아파트,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 중에 개수를 늘리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고요. 다 그냥 뭐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다주택자가 관망하고 있으면 1주택자, 무주택자는 더 그렇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뭐 상가나 빌딩 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쪽의 규제가 좀 심해지니까 예, 거기를 피해서 뭐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예. 움직였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제 주변에도 확실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일단 공포 수요라 그러잖아요. 이거 못 잡으면은 날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다가 저 최근에 그렇게 몰리는 데를 또 보면은 이게 조금 그 전문성 있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정부 규제가 오히려 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좀 진짜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을 좀 밖으로 밀어낸 게 아닌가. 네네. 뭐 그런 느낌들이 좀 받긴 한데 이게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도발적인 제목이잖아요. 지금부터라는 거는 이게 고점 아니냐. 라는 인식에 대한 어떤 반박 같은 느낌인데 지금 부동산 고점 아닌가요? 저는 일단 사실 그 고점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점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수가 없죠. 없는 거고요. 네. 예. 이 고점이라는 얘기는 뭐 수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저는 제 행동이 지금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아직도 고점이 아니고 지금도 투자할 게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 행동이 모든 걸 이미 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이용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부동산 투자에 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택하고 수익형 부동산하고 네네.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적정한 비율로 맞춰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택은 이제 너무 많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세금이 너무나 과해지기 때문에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담는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에코티가 쌓이면 네. 수익형 부동산을 일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거예요. 현재 네, 네. 상황에서는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저희 동네만 이렇게 보더라도 네. 가격에 거래량이 없어요. 한 3, 4개월 동안 거래가 없고 근데 매도 호가가 너무 높아.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913 이전에 그 매도했던 그 가격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매수가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는 그 한참 밑에 있는데 여기서 정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 동네만의 특성이에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이번 책에도 이제 썼는데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무작위로 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등기부를 80개를 떼봤어요. 예. 네. 그랬더니 이제 평균 그 가격이 한 23억이었고 네. 거기에 있는 평균이 23억이에요. 예. 뭐 다들 이제 희망의 좋은데? 예, 자기의 희망의 아파트들을 이제 이렇게 네네.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랜덤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출 평균이 1억 6천이 나오더라고요. 1억 6천이요. 네, 7.5%가 나와요. 23억 중에 나머지를 다 현금 내지는 뭐 세입자로. 그게 그쵸. 네. 예,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계산했을 때 세입자가 그거는 이제 그 자산에 대해서는 부채잖아요. 전세 네, 보증금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가 자기 자본인 거예요. 전세 끼고도 예. 70%. 세입자를 빼면 92.5% 정도인 와, 거죠. 정말 돈 많네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누가 혹자는 이제 뭐 겨우 80개 가지고 랜덤으로 해서 그게 무슨 이제 너무 모집단이 작다, 네, 이렇게 통계적 말씀을 할 수 의미가 있는데 없다. 네. 제가 이거 한 거 가지고 아는 뭐 기자분도 해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해보셨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그 전에 책 지금 그 돈 버는 부동산에는 네네. 공식 있다 그거 썼을 때는 12.7% 정도가 나왔었어요. 어우 돈 더 많이 모으셨네 그 사이에. 그게 이제 팔았나 보지. 그 뭐. 아니 그래. 그게일 수도 있어요. 12.7%가 7.5%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집값이 69% 집값이 정도 올라가는 예, 거예요. 69% 정도 상승을 하면 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대출이 네. 그대로 있다고 치더라고요. 아, 지독해. 그걸 또 69%라고 또 계산을 했어. 자, 여기 와.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싸게 사기 위해서 협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참 도발적인 질문들. 협상 가능해요? 예, 아주 가능합니다. 어. 뭐 첫 번째는 일단 그 전세가 이제 애매하게 남아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기간이 예. 아,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세 임대차가 시작된 지 한 1년 정도 지난 물건 네네. 이런 거는 싸요. 좀 싸요 시세보다. 1년 동안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예. 왜냐하면요, 그 물건이 제값을 받으려면요, 거주도 가능, 그러니까 투자자도 사서 살 수 있고, 실거주자도 살 수 있고, 세입자도 살 수 있고, 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싼 물건인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세기 물건은 투자자밖에 못 사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집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세입자 예. 있으니까. 그러면 네.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기에는 그건 갭투자라는. 갭 투자인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자기가 입주할 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내가 입주한다고 생각을 해놓고 갭 투자를 해놓으면 네. 그러면은 내가 1년 후에 저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집 찾아다니면 또 거기 뭐 이사 가는데 뭐 날짜가 안 맞네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집을 사고 싶으면은 차라리 갭 투자를 해서 하나 사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이사할 때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부동산을 돌아다녔던 거는 다 제가 거주하기 위해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단 한 번도 1년 전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바이하고 리브를 네. 계속 합쳐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바이하고 리브를 딱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결국 갭 투자라는 게 뭐 그냥 진짜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자기가 실거주를 할 수가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 실거주 목적의 갭 투자. 투자의 경우도 바이하고 리브의 타이밍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슨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목표가 명확해진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아야 되는 돈이 얼마고
내가 이제 기간이 이사를 언제 가고 이런 타이밍을 굳이 그 매매 리스크를 좀 벗어나서 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집 사기가 좀 비싸니까 좀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사는 거는 좀 어때요? 일단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첫 번째로 취득세가 4.6%, 네. 아파트는 1.1에서 3.5잖아요. 네. 취득세가 크고요. 예.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이 작고 그렇죠.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네네.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자주 그 사용하는 기간이 짧아요, 평균이. 그렇죠. 네. 공실 리스크가 좀 예, 공실 리스크도 오. 크고 관리하는 번거로움도 크죠. 그러네. 뭐 도배도 다시 해줘야 그러니까요. 되고. 네. 예, 예. 이제 장점은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아무래도 주거 상품이다 보니까요. 네. 공실 리스크가 좀 적어요. 상가 치고는 가격이 좀 싸고 공실 리스크가 적다. 예, 예, 예. 그리고 균일화돼 있기 때문에요, 비교적. 네네. 예. 거리가 예. 많아서.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난이도 투자의 난이도는 황금성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빨리 팔고 나와야지 그렇죠. 난이도가 낮은 건데요.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그 시세가 수백 개, 뭐 수천 개의 오피스텔이 다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뭐 자기가 정말 급하거나 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낮추면 금방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엑시시 쉽기 때문에 쉬운 투자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이 투자하더라도 환금을 하기가 좋다는 예, 건 되게 그게 장점이네요. 제일 핵심이거든요. 장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게 굉장히 그 제가 열거하는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자하는 큰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대답 안 해주셨던 게 빌라,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 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단점이 많아요. 네. 뭐 보안 문제, 네. 주차 문제, 채광 문제. 음.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이게 균일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통상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KB 시세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시세를 그냥 감정가로 보고 실질적인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을 합니다. 네. 근데 빌라들은요 다 감정평가를 진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이틀이면 대출이 나와요. 네.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은 잡으셔야 되거든요. 5일에서 일주일은. 네. 그 말은즉슨 그들도 그 평가- 밸류에이션을 어, 하는데 어렵다는 어느 정도인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네.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사실 말 다 한 거잖아요. 난이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쉬운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건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렴한 걸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재밌는 이슈들 많이 있는 거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GTX 네. 이번에 또 김현미 장관 나갔고 쫙 풀어주면서 이제 GTX 일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끌시끌한데 GTX를 보고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그 호재 투자는 하지 않아요. 이게 뒤통수를 때리실 아, 때가 그러니까. 계속 있어요. 예, 그럼 다음 질문. 아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좋은 지역에 조금 싸게 사서 조금 비싸게 파는 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GTX는 일단 불확실성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GTX 수혜자분들한테 조금 뭐 난리가 날걸요. 예, 뭐 그런 가치가경제 공식 입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뭐 제가 뭐 GTX 관해서 컬럼 하나 썼더니 예. 뭐 어떤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신은 뭐 거기 호재 지역에 자산을 안 갖고 있어서 배 아파서 그러는군요.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예, 많죠. 예. 네. 그렇죠. 그런 악플 괜찮습니다. 네. 가치가경제는 뭐 예, 뭐 알아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뭐 이제 뭐 별로 상관 안 하는데요. 네. 그 GTX 같은 경우는요. 일단 첫 번째로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했는데도 예,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예측하실 수 있나요? 그냥 뭐 한다니까 하는 줄 알지 뭐 이렇게. 일단 그 계획이 처음으로 나온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예. 네. 그리고 진동도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뭐 민원 다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지금 그 얘기 나오는데 뭐 기사 제목이 뭐 집 밑으로 뭐 시속 맞아요. 200km 기차가 지나가면 어떻겠냐 막 이런 네네. 얘기들 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OC 예산이요. 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번에 갑자기 좀 늘린다고 했는데요. 현재 지금 국정 계획에 잡힌 거는 19조 얼마부터 해서 쭈루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GTX도 기본적으로 그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예, 예. 경전철들 막 파산하고 그런 거 보이시잖아요. 네. 예, 예. 심지어 지금 신분당선이 적자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예. 많은 사람이 타는데? 네,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다 차치하더라고 어쨌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고속철이잖아요. 네. 예, 예. 그럼 배차 간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아, 만약에 그쵸? 배차 예. 간격이 굉장히 커봐요. 네. 그리고 지하가 굉장히 깊잖아요. 예, 네. 예. 이게 내려갔다 올라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제 요금이에요. 그렇죠. 요금, 예. 아마 요금도 그게 GTX에서 아무리 내려서 지하철을 타도 아마 환승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왕복 요금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대비 네. 이 하루에 10,000원이 뭐 더 차이 나. 만 원, 나 만 예를 원. 들면 예를 네. 들면요. 아직은 모르나.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네. 그러면은 하루에 10,000원이면 30만 원입니다. 그럴 거면은 그냥 왕복입니까? 아까 뭐 20영업일 일한다고 치면 20만 원, 네.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조금 더 좋은 지역에 가서 20만 원 월세 더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혹은 대출 이자 20만 원 더 낼 만큼 대출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GTX를 타고 다니시는 분하고 그냥 서울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하고 이미 한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은 정기예금 수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서울에 집을 사야겠네. 이거. 그러니까 2.4%에도 막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는 꼴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와, 네. 슬프다. 그거 생기면은 뭐 저기 조금 더 먼데 가갖고 좀 싸게 살 수 있나 했더니 그리고 GTX도 이게 뭐 서울까지 뭐 몇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GTX 역 정말 그 바로 앞에 걸어가는 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GTX 역까지 무슨 마을버스나 이런 걸로 한참 걸려서 도착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GTX에서 내려서 뭐 해당 역에서 내려서 또 본인의 직장까지 한참을 가야 되잖아요. 한번 놓치면 또 배차 간격 기니까 또 이게 GTX 타는 시간이 30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걸 도어 투 도어로 계산을 하시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부산 갈 때 KTX 탈래, 자차 끌고 갈래 해서 도어투도어로 따져보면 자차랑 비슷하더라고요. 비행기 네. 비행기도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걸리고. 그러면 GTX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신도시는 좀 어때요? 이번에 신도시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예,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지금 공시지가를 엄청 올리고 있잖아요. 네, 뭐 네네. 그 뭐지 예. 뭐 이렇게 다주택자 뭐 세금 많이 내게 한다 뭐 이러면서 좀 네. 공시지가 많이 예. 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토지 보상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거기 토지를 갖고 있는 땅들을 사람한테. 이제 다 수용을 네네.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수용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협의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공시지가도 참고하고 시세도 참고하고 그러겠지만요. 네. 어쨌건 가장 그 바텀이 되고 공신력이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인데 네. 예. 그거를 올려버리면 수용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한 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토지 보상금이 막 20조에서 25조 막 이럴 때도 많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게 국가 예산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겠어요? 한 20% 되는 거죠. 아니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난 포션이거든요. 네네. 400조. 5%네 5%. 네. 20조 정도 되면. 20조. 네. 일단은 뭐 그런 이슈가 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도달하거나 쉽게 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은 진짜 부동산을 실제 사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싼 거 사면 된다는데 네. 알지 싼 거 사면 되는 걸 누가 몰라? 그 싼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 길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제 좀 필요한 포인트만 몇 개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시세에 대해서 정말 빠삭해야 돼요. 싸다 아니다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 중개사들 분들하고 많이 친해지셔야죠. 중개사분들도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분이 이제 전화하는 1순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이 싸고 무엇이 비싼지를 다 머릿속에 익히신 다음에 매물이 나오면 정말 순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별 크게 망설임 없이요. 다 준비를 미리 특히 지금같이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어려운 이런 장일 때일수록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상속 분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시적 2주택이나 뭐 세금 이슈
네. 아니면 해외로 나가신다든가 뭐 네. 그런 물건들을 잡으면 이제 좀 싸게 살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경매 낙찰가들하고 예, 예. 실거래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냐- 경매 낙찰을 되게 싸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는 안 봤는데 그게 5% 이상 벌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산다 해도 아파트처럼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쵸, 규격화돼 가격이. 있고 네. 그거는 사실상 5% 이상 싸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근데 물론 요즘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적을 때는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뭐 10% 떨어진다 이런 거는 절대 그 바라실 없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약에 경매 물건이 있다면 예. 그건 뭔가 하자가 있는 물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그렇게 좀 투명하게 가격이 표준화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캐피탈 이익은 좀 적고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분석이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격의 이제 어떤 형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쪽 투자를 많이 맞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밸류 애드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상가에 똑같이 이제 101호하고 102호가 있다고 네네. 칠게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예, 예. 근데 뭐 A에는 뭐 대형 커피숍 직영 매장이 들어가 있고 네네. B에는 뭐 정말 그냥 그런 동네 떡볶이집. 아니요 네. 뭐 땡처리 옷을 팔고 아, 있어요. 네, 네. 월 단위로 파는 막 예, 그런 것도 예. 있잖아요. 임대료가 만약에 똑같아요. 가격 차이가 똑같지 않아요. 엄청 차이가 커요. 어떤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저 감이 잘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임차인의 신용도가 좋을수록 예. 네. 신용도가 좋다는 얘기는 연체를 임대료를 잘 낸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럴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 상가의 가격이 아니면 예, 상가의 가격이. 그 땡처리한 다음에 또 좋은 애들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리스크는 누가 테이킹하죠? 아까 어차피 끼고 사는 거니까. 예. 상가 얘기 재밌는데 원래 네. 이쯤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상가 얘기 좀만 더 해주세요. 수익형 부동산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일단 뭐 밸류 애드가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다들 잘 아시는 뭐 물리적인 상으로 개보수를 한다든가 네. 예, 예. 뭐 증축 개축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첫 번째일 테고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두 번째가 임차인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임차인과의 뭐 계약서상으로 좀 더 임대인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만든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밸류 애드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조달 구조 무슨 조달? 그 금융 구조를 네네. 뭐 대출을 많이 금리를 떨어뜨린다든가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도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 그 상가 주인보다 내가 이제 조달 비용을 좀 더 싸게 해서 맞습니다. 조달을 해서 매각을 예. 하게 되면은 예, 그 조달하는 방식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더. 맞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요, 뭐 벽튼 상가라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해주는데 나는 대출을 할 수가 있어. 네. 그럼 이거 가격을 확 다운시켜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벽을 막은 다음에 제값에 파는 거죠. 그럼 그런 게 다 밸류 애드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빌딩이고 구분 상가고. 알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쉽지 않을 텐데 그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든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을 대하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마지막으로. 어느 누구도 믿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주택자라면은 내 집 한 채 정도는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일을 도모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하락할 거를 걱정을 해서 집을 많이들 못 사시는데 반대로 폭등하시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폭등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한 채 정도는 어차피 그 등락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그렇죠. 신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서 자유로우려면은 적어도 자기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 집 한 채 정도는 갖고 있는 게 그거는 투기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약간 생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칙한 경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KM 프로퍼티즈 민경남 대표와 함께했고요. 최근 저서는 지금부터 부동산에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혹시 이걸 기본 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부동산 진짜 공부를 해서 내 집 마련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자산 시장의 성장의 과실을 나도 느끼고 싶다면 한번 책을 사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